너도 내가 죽기를 바라고 왔느냐? 문둥병 환자 남편과 매일 밤 그에게 전달되는 검은 독약. 서방님, 이대로는 못 죽습니다. 저랑 같이 도망쳐요. 목숨을 건 탈출 끝에 벗겨진 붕대 속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이 집안의 끔찍한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동지 섣달 매서운 칼바람이 창호지 문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짐승이 우는 소리 같아 등골이 오싹해지는 밤이었지요. 새색시 연화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며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 곱게 찍었건만 그녀의 얼굴은 가칠한 회벽처럼 하얗게 질려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방 안 가득 진동하는 이 역겨운 냄새. 마치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비릿하고 퀴퀴한 악취가 코를 찔러 숨을 쉴 때마다 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앞에는 병풍 하나가 쳐져 있고 그 너머에는 오늘 그녀가 평생을 의탁해야 할 지아비가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던 소리가 연화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 집 아들이 몹쓸 병에 걸려 사람 꼴이 아니라지 뭔가. 문둥병이라지. 코가 내려앉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갔다더구먼. 쯧쯧. 그 고운 연화 아기씨가 산송장한테 시집을 가다니. 아비 비지 원수지 원수야.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철맛이 입안에 번졌지만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여인이 아니라 제 아비의 노름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재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야기는 이 비극이 시작된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화의 아비 김진사는 본래 심성은 고우나 귀가 얇고 우유부단한 위인이었습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이 적지 않았으나 한 번 투전판에 발을 들이면서 집안은 걷잡을 수 없이 기울기 시작했지요. 그날도 김진사는 장터 뒷골목 투전판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한 판, 딱 이번 한 판이면 되네. 내가 잃은 돈을 다 찾고 손을 털 것이야. 하지만 도박이라는 것이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던가요? 패를 쪼는 김진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 턱 끝에 맺히는 순간 땡이요 하는 소리와 함께 판돈이 모조리 상대방 앞으로 쓸려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는 없다. 내 돈, 내 돈. 김진사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빈털터리가 된 그를 거들떠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투전판을 관리하던 박서방이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김진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진사, 돈이 다 떨어지셨는가? 그런데 이를 어쩌나? 자네가 지난번에 빌려 쓴 돈이랑 이자가 벌써 집 한 채 값은 훌쩍 넘었는데 말이야. 박서방의 뒤로 덩치 큰 사내들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다가왔습니다. 김진사는 오줌을 지릴 득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서방. 네, 내가 꼭 갚음세. 며칠만, 딱 며칠만 말미를 주게. 박서방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김진사의 멱살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거라도 내놓아야지. 듣자 하니 자네 슬하에 관연한 딸년이 하나 있다지. 김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연화는 안 되네. 내 목숨은 내놓아도 그 아이는 절대 안 돼. 허허, 이 양반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자네 목숨 따위 가져다 어디에 쓰겠나? 저기 고개 넘어 최부자 댁 알지? 그 집에서 며느리감을 구한다는데 조건이 아주 파격적이야. 자네 빚을 싹 다 탕감해주고
논마지기까지 떼어준다더군. 딸 하나 눈 딱 감고 보내면 자네는 다시 떵떵거리는 양반으로 살 수 있단 말일세. 김진사는 갈등했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딸을 그것도 소문 흉흉한 최부자 댁병신 아들에게 보내다니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서 으르렁거리는 빚쟁이들의 주먹과 다시 예전처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 김진사의 흐릿한 이성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정말인가? 정말 빚을 다 없애주는 건가? 그렇고 말고. 자, 여기 지장만 찍으면 되네. 그렇게 어리석은 아비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파는 문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대가는 참으로 혹독하고 비참한 것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차마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횡설수설하며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연화야, 최 부자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그 집 아들이 몸이 좀 약하다지만 워낙 재산이 많으니 내가 가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할 게다. 연화는 아비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가 또다시 노름빚을 졌고 그 대가로 자신이 팔려간다는 것을요. 그러나 효심 깊은 연화는 울부짖으며 거부하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가지 않으면 아비가 멍석마리를 당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뜻대로 하셔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뱉어내는데 가슴 속에서 투둑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쫓기듯 홀레날이 잡히고 연화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고운 색시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구먼. 아비 잘못 만나 저게 무슨 꼴이라.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연화의 속도 울렁거렸습니다. 최 부자 댁 대문은 으리으리했지만 마치 사람을 잡아먹는 아가리처럼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도 없이 치러진 기괴한 혼례에 신랑은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고 대신 닭 한 마리가 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표정 하나 없는 석고상 같은 얼굴로 연화를 훑어보았습니다. 곱긴 곱구나. 들어오너라. 내 서방님 시중을 잘 들어야 할 게다. 그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쁨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쓸만한 물건 하나를 들여온 듯한 건조하고 차가운 말투였지요. 그리고 다시 지금 첫날 밤 신방 아닙니다. 병풍 뒤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래가 끓는 듯 걸걸하고 거친 숨소리. 연화는 무릎을 감싸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수만 번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스스. 입을 끌리는 소리가 나더니 병풍 너머의 그림자가 꿈틀했습니다. 썩은 내는 더욱 진동을 했고 연화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거기 있느냐? 쇠를 긁는 듯 쇳소리가 섞인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덜덜 떨며 대답했습니다. 예. 서방님. 이리 가까이 오너라. 연화는 주저했습니다. 소문대로라면 그는 코가 없고 눈이 문드러진 괴물일 터였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연화는 엉덩이를 질질 끌며 아주 조금씩 병풍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병풍을 걷어내자 희미한 호롱불 아래 누워있는 남자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있어 살점 하나 보이지 않는 기이한 모습. 그런데 붕대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가 섬뜩하리만 치번들거리며 연화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병자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날카롭고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비통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힘겹게 손을 들어
연화의 고운 화로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붕대 속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연화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너도 내가 죽기를 바라고 왔느냐? 남편의 그 물음은 가시집온 새색시의 가슴을 서늘하게 후벼 팠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비록 팔려온 몸이었으나 한 번 맺은 부부의 연을 그리 가볍게 여길 위는 아니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살아도 이 집 귀신,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될 몸이니 그런 말씀 마셔요. 연화가 용기를 내어 남편의 붕대 감은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불에 데인 듯 화들짝 놀라며 연화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가증스럽다. 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느냐. 내 아비비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주제에 어디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짓거려. 남편은 짐승처럼 으르렁대더니 이내 획 하고 돌아누워 버렸습니다. 그 거친 숨소리 사이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밤새 끊이질 않았지요. 연화는 그 밤 차가운 윗목에서 쪼그리고 앉아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 먼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쾅, 쾅, 쾅. 안방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 게으른 연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는 게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독살스러운 눈매가 찢어질 듯 치켜 올라가 있고 입가에는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은 험상궂은 인상이었지요. 그녀는 다짜고짜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냐? 돈 주고 사온 종년이 상전 노릇을 하려 드네. 너는 오늘부터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밥값 해야 하는 일꾼이다. 알겠느냐? 최 씨 부인은 부엌 구석에 쌓인 물동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저기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너라. 이 독을 다 채우기 전에는 아침밥 먹을 생각이라 하지도 마라. 그 독은 장정셋이 들어가도 남을 만큼 거대한 술독이었습니다. 게다가 독 밑바닥에는 실금 같은 구멍이 나 있어 붓는 족족물이 새어나가는 깨진 독이었지요. 이는 명백히 연화를 괴롭히기 위한 심수였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녀는 살을 애는 새벽바람을 맞으며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우물가 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쩍쩍 달라붙는 듯했습니다. 두레박을 던져 물을 퍼올리는데 밧줄이 어찌나 거칠고 차가운지 고운 손바닥 가죽이 금세 벗겨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철썩, 철썩. 물을 길어 나르는 동안 치맛자락이 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그 젖은 자락이 얼어붙어 다리를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이런 곳에. 연화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독에 물을 붓고 또 부었습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이 찰리 만무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쯔쯔 밥값도 못하는 년이 질질 짜기는. 어느새 다가온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연화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연화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물 깃는 꼴을 보니 오늘 밥 얻어먹기는 글렀구나. 썩 일어나서 빨래나 해라. 저기 개울가에 서방님 묘보랑 붕대 빨랫감이 산더미다. 연화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몸에서 나온 고름과 피가 엉겨붙은 붕대들은 냄새가 고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려왔습니다. 빨래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탕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지만 그것은 마치 연화의 가슴을 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얼마나 문질렀을까요?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갈라졌고 손톱 밑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좀 보게. 들어온 지 하루 만에 꼴이 말이 아니네. 시어머니 등살의 뼈도 못 추리겠어. 불쌍해서 어쩌노. 하지만 누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거나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최 부자 대 권세가 무서워 다들 눈을 깔고 지나칠 뿐이었지요.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 연화는 젖은 몸을 이끌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에서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하하하, 오늘 갈비 맛이 아주 일품이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니, 더 드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동생들이 둘러앉아 저녁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연화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연화가 부엌 문지방을 넘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어딜 들어오느냐? 냄새나는 몸으로 밥상머리에 앉으려고? 내 밥은 저기게 밥그릇 옆에 두었으니 나가서 먹거라. 마당 한 구석, 누렁이가 먹다 남긴 밥그릇 옆에 쥐어 터진 보리밥 한 덩이와 소금 몇 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살아야 했기에 꾸역꾸역 그 찬밥을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목이 메어 눈물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삼키며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조차 처량하게 그녀를 비추고 있었지요.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병풍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약은 드셨는지요? 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다. 남편이 던진 요강이 연화의 발치에 떨어져 쨍그랑 하고 깨졌습니다. 역한 냄새가 방 안을 뒤덮었습니다. 너도 내가 징그럽지? 내가 죽어야 내가 편해질 게 아니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남편의 고함에 연화는 쫓겨나듯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이라도 따뜻했다면 이 모진 시집살이를 견딜 힘이라도 생겼을 텐데. 믿었던 남편마저 저리 짐승처럼 군이 연화가 의지할 곳은 이 넓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씨를 살리던 연화의 눈에 문득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는 약사발을 들고 지나가는데 그의 약 냄새가 여느 한 약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마치 썩은 풀 냄새 같은 기묘한 향기. 그리고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들려오는 남편의 비명에 가까운 신음소리. 어머니, 배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참아라. 독을 빼내는 약이니라. 이걸 먹어야 내 그 흉측한 병이 낫지 않겠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불쏘시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아픈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먹물처럼 스멀스멀 그녀의 가슴 속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아픈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먹물처럼 스멀스멀 그녀의 가슴 속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잦아들기는커녕 살을 파고드는 기세가 더욱 매서워진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어느덧 석 달.
곱던 연화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손마디는 옹이 박힌 나무 뿌리처럼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고된 시집살이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방으로 들고 들어가는 그 검은 약사발. 그 정체 모를 약이 연화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문틈으로 몰래 안을 엿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약을 남김없이 비우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꿀꺽, 꿀꺽. 남편이 괴로운 듯 목을 젖혀 사발을 비우자 시어머니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미소는 자식을 살리는 어미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싸늘하고 비릿했지요. 시어머니가 빈 그릇을 들고 나가자 남편은 곧바로 으악 하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복부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편의 그림자가 창호지문에 어지럽게 비쳤습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분명 저 약에 곡절이 있다. 내 오늘 기필코 알아내리라. 모두가 잠든 새벽녘 연화는 부엌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씻어 놓으라고 내놓은 약탕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씻지 않은 탕관 바닥에는 검은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었지요. 연화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찌꺼기를 찍어 혀끝에 살짝 대어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찌릿. 마치 불에 달군 쇠젓가락을 댄 것처럼 혀가 타들어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피를 말리고 장기를 녹이는 독초. 바로 부자와 비소를 섞은 맹독의 맛이었습니다. 헉. 연화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전처소생인 병든 아들을 죽이고 집안의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던 것이지요.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내 인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게냐? 연화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 최 씨가 도깨비 같은 형상으로 식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사내가 하나 서 있었는데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얼굴에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바로 최 씨가 데려온 친아들, 즉 남편의 이복 동생인 칠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계집이 눈치를 챈 모양인데요. 살려두면 화근이 되겠습니다. 칠성이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씨가 탕관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장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연화의 심장도 내려앉았습니다. 감히 시어머니가 하는 일에 의심을 품어 내가 정령제명에 죽고 싶지 않은 게로구나. 여봐라, 인연이 미쳐서 시동생을 유혹하려다 들키니 약탕관을 깨고 폐악치를 부린다. 멍석을 말아라. 내 오늘 인연의 다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다. 순식간에 머슴들이 들이닥쳐 연화의 팔을 꺾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 약은 독입니다. 서방님을 죽이려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연화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외침은 칠성이의 비웃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미친년,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형님이 위독하시니 내가 다른 사내 품이 그리웠던 모양이구나. 더럽고 추잡한 것.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고 거친 멍석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퍽, 퍽.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고통 속에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신음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남편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저 불쌍한 남편도 꼼짝없이 독살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남편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매질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참을 두들겨 맞은 연화는 짐짝처럼 들려 광으로 던져졌습니다. 인연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광문이 쾅 하고 닫히고 밖에서 쇠사슬을 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창고. 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오고 쥐들이 찍찍거리며 연화의 발치를 지나다녔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연화는 멍석 조각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벽녘 찬바람이 문틈으로 윙윙거리며 들어올 때였습니다. 광문 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집에 사박사박 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연화야, 연화야.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 그것은 시어머니도 칠성이도 아닌 낯선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곳에는 허리가 굽은 웬 노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한 덩이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이걸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명심해라. 내 서방은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누구십니까? 연화가 쉰 목소리로 물었지만 노파는 대답 대신 기이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오늘 밤 칠성이가 서방의 방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가 기회다. 내가 살고 서방을 살릴 유일한 기회.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쪽지에는 붉은 글씨로 단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망. 하지만 그 밑에는 더 작은 글씨로 연화의 운명을 뒤흔들 충격적인 문구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벽장 뒤를 보라. 연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니 벽장 뒤에 무엇이 있길래. 그리고 오늘 밤 칠성이가 남편을 해하러 간다는 말인가. 독이 든 약사발, 탐욕스러운 시동생, 그리고 정체불명의 노파까지. 연화는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광을 탈출하여 남편의 방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살 길이 아니면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광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연화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주고 간 주먹밥을 허겁지겁 삼켰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밥알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연화는 거친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죽더라도 서방님 곁에서 죽겠다. 억울해서라도 이대로는 못 간다. 연화는 노파가 헐겁게 해두고 간 문고리를 잡고 온 힘을 다해 흔들었습니다. 녹슨 쇠고리가 삐그덕 소리를 내며 뒤틀리더니 기적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마치 원한 맺힌 귀신처럼 길게 늘어졌지요. 안방문 앞에 다다르자 방 안에서는 색색거리는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 가득한 양 냄새와 썩은 내. 그녀는 잠든 남편을 뒤로 하고 노파가 일러준 대로 벽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벽장 뒤를 보라. 무거운 자개장을 밀어낼 힘이 없어 연화는 벽장 틈새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차갑고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조심스레 꺼내보니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펼쳐본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닌 손가락을 깨물어 쓴 혈서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 한다. 약에 독이 있다. 새로 들어올 아내여 부디 도망가시오. 나 같은 병신 때문에 당신마저 죽게 할 순 없소. 제발 멀리 도망가서 살으시오. 삐뚤빼뚤한 글씨마다 남편의 피눈물과 절규가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이복 동생이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든 몸으로는 저항할 수 없어 그 독약을 받아 마시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새로 올 아내가 다칠까봐 도망가라는 편지를 숨겨두었던 그 마음. 아, 서방님,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연화는 혈서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괴물인 줄 알았던 남편은 사실 누구보다 따뜻하고 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르르.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연화는 화들짝 놀라 벽장 옆 병풍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칠성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들거리는 비단끈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칠성이는 잠든 형을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명줄도 참 기네요. 독을 그리 처먹고도 안 죽다니. 어머니가 답답해하시니 오늘 내가 그 명줄을 끊어드리지요. 걱정 마쇼. 형수님도 곧 따라갈 테니 저승길이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칠성이가 비단끈을 형의 목에 감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병풍 뒤에 숨어있던 연화가 뛰쳐나갔습니다. 안 돼, 이 악마 같은 놈아. 연화는 있는 힘껏 칠성이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악! 칠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연화를 밀쳐냈습니다. 연화는 벽에 부딪혀 나뒹굴었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나 남편의 앞을 막아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성난 아모랑이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놈들이 사람이냐? 형을 독살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하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칠성이는 팔에 난 이빨 자국을 보며 혓바닥으로 입술을 핥았습니다. 호, 쥐새끼가 광을 빠져나왔구나. 잘됐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림이 더 좋아지겠어. 칠성이는 품에서 서슬퍼런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독살은 뒤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아주 깔끔하지. 미친 며느리가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죄책감에 목을 매달아 자결했다. 어떠냐? 관아에서도 딱 믿을 만한 이야기 아니냐? 뭐라고? 연화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악랄한 놈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죽어라. 칠성이가 칼을 치켜들고 연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목 위로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등으로 칼날을 받아내더라도 남편만은 지키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푹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칠성이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보니 죽은 듯 누워있던 남편이 붕대 감긴 손으로 요강을 들어 칠성이의 머리통을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남편이 헐떡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붕대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더 이상 병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타오르는 형형한 눈빛.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다니. 하지만 기적도 잠시였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일어난 칠성이가 더욱 광폭해져 달려들었습니다. 이 병신 새끼가. 칠성이는 병든 형을 발로 걷어차고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벽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칠성이는 기절한 형의 목에 다시 끈을 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연화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비의 빚에 팔려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최후. 연화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혈서를 적셨습니다. 점점 힘이 빠지는 연화의 귓가에 칠성이의 악마 같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잘 가라. 내일 아침이면 온 마을이 너희 부부의 끔찍한 치정극을 떠들썩하게 이야기할 테니.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연화의 손끝이 바닥에 굴러다니던 녹그릇에 닿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깡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칠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연화가 죽으림을 다해 휘두른 녹그릇이 칠성의 관자놀이를 정통으로 가격한 것입니다. 칠성이는 눈을 까뒤집고 바들바들 떨더니 이내 거품을 물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들거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녹그릇은 찌그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칠성의 검붉은 피가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떨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나가야 합니다. 연화는 쓰러져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칠성에게 걷어차인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면서도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쿨럭쿨럭. 연화야, 내가 나를 살렸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어서요. 시어머니가 오기 전에 도망쳐야 해요. 연화는 자신의 저고리를 찢어 남편의 상처를 대충 동여매고 뼈만 남은 남편을 자신의 작은 등에 업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장정의 무게를 가녀린 여인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비틀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방문을 나서자마자 살을 애는 칼바람이 두 사람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세상은 온통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칠성아, 무슨 일이냐? 건넌방에서 시어머니 최 씨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벌컥 열리고 속옷 바람에 최 씨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두 사람과 딱 마주쳤습니다. 아니, 전현이, 칠성아. 최 씨는 피를 흘리고 쓰러진 아들을 발견하고는 악을 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인자다. 전현이 내 아들을 죽였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전현과 놈을 당장 잡아라. 잡아서 찢어 죽여라. 잠들어 있던 머슴들이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도망가자. 저쪽이다. 연화와 남편은 뒷담을 향해 죽어라고 뛰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연화의 발이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찢겨 나갔지만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담을 간신히 넘어 뒷산으로 향하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캄캄한 숲속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잡아라, 거기 서라 하는 고함 소리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연화의 얼굴을 핥히고 나뭇가지가 옷을 잡아 끌었습니다. 헉. 서방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독기운이 퍼진 몸에 매질까지 당했으니 체력이 바닥난 것입니다. 털썩. 남편이 눈밭에 쓰러지며 연화의 손을 놓았습니다. 연화야. 나는 틀렸다.
서방님, 일어나세요. 여기서 멈추면 죽습니다. 남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화를 밀어냈습니다. 내 다리는 이미 움직이지 않는다. 나를 데리고 가면 너까지 잡혀. 제발 나를 버리고 가거라. 너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눈을 녹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혼자는 안 갑니다. 저승길이라도 같이 가요. 제가 서방님 두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연화는 이를 악물고 다시 남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솟아난 것일까요? 그녀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남편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산 중턱으로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붉은 횃불 행렬이 마치 뱀처럼 산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머슴들의 거친 욕설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저기 있다. 핏자국이 보인다. 독 안에 든 쥐다. 포위해라. 쫓아오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산마루에 닿기도 전에 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절망이 연화의 발목을 잡으려는 찰나. 어디선가 부엉, 부엉 하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바위 뒤에서 누군가가 불쑥 튀어나와 연화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악! 연화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거칠고 투박한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쉿! 소리 내지 마라.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광문 틈으로 주먹밥을 넣어주었던 바로 그 꼬부랑 노파였습니다. 할머니? 노파는 대답 대신 눈짓으로 바위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넝쿨로 교묘하게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저리로 들어가라. 놈들은 이 산의 지리를 모른다. 어서. 연화는 노파에게 감사할 겨를도 없이 남편을 부축해 동굴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동굴 안은 좁고 습했지만 밖에서 볼 때는 감쪽같이 보이지 않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두 사람이 숨죽여 엎드리자마자 머슴들이 바위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습니다. 귀신이 곡을 할 노릇이네. 어디로 증발한 거야? 횃불의 불빛이 동굴 입구의 넝쿨 사이로 어른거렸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입을 두 손으로 막고 자신의 숨소리조차 삼켰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으로 들릴까봐 겁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시어머니 최 씨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을 이 잡듯이 뒤져라. 살아서 못 잡으면 시체라도 가져와야 한다. 내 손으로 그년의 가죽을 벗겨 죽일 것이다. 머슴들이 다시 흩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긴장이 풀린 연화는 그제야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옆에 누운 남편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가 싶더니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방님, 서방님. 남편은 흰자위를 보이며 거품을 물었고 붕대 사이로 검은 피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독이 뼛속까지 퍼져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입니다. 연화는 울면서 노파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서방님 좀 살려주세요. 노파는 혀를 차며 남편의 맥을 짚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독이 오장육부를 다 녹였어. 지금 당장 그것을 쓰지 않으면 이 산에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해. 그것이라니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노파는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놀랍게도 사람의 형상을 한 기이한 모양의 산삼, 바로 천년 묵은 동자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그것을 바로 주지 않고
연화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천년을 묵은 영물이다.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귀한 약초지만 그냥 먹여서는 효험이 없다. 노파의 눈빛이 횃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이 약 기운을 온몸으로 돌게 하려면 산 사람의 붉은 피가 필요해. 그것도 약을 먹는 자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의 피가 말이다. 내가 그럴 수 있겠느냐? 노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화는 주저없이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돌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피라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도려내서라도 서방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서걱. 연화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그었습니다. 하얀 손가락에서 선홍빛 피가 주르르 흘러내려 노파가 든 산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피를 머금은 동자삼이 기이하게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 묻은 산삼을 남편의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씹어라. 살고 싶으면 이 악물고 씹어 삼켜야 한다. 의식을 잃어가던 남편이 본능적으로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피가 계속 흐르도록 상처를 쥐어짜며 남편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삼키세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더니 갑자기 상체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우에액 하고 시커먼 핏덩이를 한 바가지나 토해냈습니다. 동굴 바닥이 온통 검은 오물로 뒤덮였고 썩은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시어머니와 칠성이가 먹인 독, 오장육부에 눌어붙어 있던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한참을 토해내던 남편이 다시 털썩 쓰러졌습니다. 연화는 기겁하여 남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던 남편의 숨소리가 거짓말처럼 편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진물이 흐르고 문드러져 붕대로 감아놓았던 남편의 피부가 허물을 벗는 뱀처럼 툭툭 터지며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다가와 남편의 얼굴을 감고 있던 더러운 붕대를 가위로 썩둑 잘라내었습니다. 이제 다 되었다. 본 모습이 나오는구나.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붕대가 벗겨진 자리에는 코가 문드러진 괴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독기운이 빠져나가 창백하지만 더없이 수려하고 기품 있는 사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오똑한 콧날, 짙은 눈썹, 선비처럼 고운 이목구비. 그는 결코 문둥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독초에 중독되어 피부가 짓무르고 붓기를 반복했을 뿐. 본래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잘생긴 대장부였던 것입니다. 아, 서방님. 연화는 감격에 겨워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노파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최 씨 그 악독한 년이 전처 자식인 이 아이를 없애려고 어릴 때부터 음식에 옷과 독을 조금씩 탔지. 그래서 멀쩡한 아이를 문둥병 환자로 둔갑시키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인 게야. 나는 이 아이의 친어머니를 모시던 유모였다.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도련님을 꼭 지켜달라 유언을 남기셨는데 내 힘이 부족하여 이 지경이 되도록 보고만 있었구나. 노파, 아니 유모는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어. 너 같은 독하고 착한 색시가 들어와 이 아이를 살렸구나. 새벽 딸기 회를 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동굴 밖이 희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남편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남편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혼탁하지 않고 맑은 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고 피투성이가 된 채 곁을 지키고 있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야,
목소리 또한 쇳소리가 사라지고 본래의 부드러운 음색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연화에 상처난 손가락을 잡아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너의 이 은혜는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모자랄 것이다. 연화는 남편의 품에 안겨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수모와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된다. 날이 밝으면 놈들이 다시 산을 뒤질 거야. 도련님 몸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니 일단 산 넘어 내 거처로 가자꾸나. 세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동굴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잠시 멈춰 서서 최 부자 댁 저택에 있는 아랫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니, 최 씨 부인. 그리고 내 동생 칠성이. 기다려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 너희들이 지은 죄값을 피눈물로 치르게 해줄 것이다. 그의 주먹 쥔 손에 힘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가문의 비극을 바로잡으려는 가장의 서슬퍼런 다짐이었습니다. 그들은 눈 덮인 산길을 넘어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골, 유모의 오두막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꽃 피는 봄이 오고 다시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김도령은 유모의 정성 어린 간호와 연화의 내조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무예를 연마하고 글을 읽으며 그는 훗날을 도모했습니다. 반면 최 부자댁은 흉흉한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남편을 죽이고 도망갔다지. 아니야, 밤마다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귀신이 나온대. 최 씨 부인이랑 칠성이가 미쳐서 헛것을 본다던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죄 지은 자들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고을에 퍼졌습니다. 탐관오류를 벌하고 억울한 백성의 한을 풀어준다는 어사 출두 소식에 고을 전체가 술렁거렸지요. 그리고 그날 밤 유모의 오두막으로 한양에서 온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도령의 옛 스승이자 조정의 높은 벼슬을 하는 대감마님이었습니다. 허허, 자네가 살아있을 줄 알았네. 내 꿈에 자네 모친이 나타나더니. 스승님, 불교 제자를 용서하십시오. 김도령은 스승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은 김도령의 건장해진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보낸 서찰을 보고 내 급히 내려왔네. 그 계모와 이복 동생의 만행. 내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이토록 악랄할 줄이야. 이제 때가 되었다. 잃어버린 내 이름과 내 집안을 되찾아야지. 스승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김도령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관할을 움직일 수 있는 패와 최 씨 일가의 죄상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징조였습니다. 김도령은 그것을 받아 들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준비되었소. 연화는 곱게 다림질한 남편의 도포 자락을 여며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서방님. 저도 그날의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는 칠성이의 생일잔치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지고 기생들의 노랫가락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하하, 형님이 죽고 없으니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나 칠성이다. 칠성이가 술에 취해 거드름을 피우고 최 씨 부인은 흐뭇하게 웃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우렁찬 호통 소리.
잔치상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대문 앞에 선 사람은 푸른 도포를 휘날리며 서 있는 헌칠한 사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니 귀신이라 여겼던 바로 그 김도령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김도령의 모습에 흥청망청 잔치를 즐기던 하객들은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푸른 도포를 입고 갓을 쓴 그의 자태는 그야말로 학이 내려앉은 듯 고고하고 위엄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란 것은 단연코 상석에 앉아있던 최 씨 부인과 칠성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헉, 내가 어찌. 어머니,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기뻐해 주셔야지요. 어찌 그리 귀신을 본 듯 벌벌 떠십니까? 김도령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칠성이가 술잔을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은 가짜다. 내 형은 문둥병 환자야.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어. 저놈은 형을 사칭하는 사기꾼이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멍석을 말아 타작을 해라. 머슴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오려 할 때였습니다. 누가 감히 내 서방님의 몸에 손을 대느냐? 김도령의 뒤에서 연화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비록 수수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어느 대가진 마님보다도 기품 있고 서슬이 펄했습니다. 연화, 너 2년 도망간 줄 알았더니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칠성이가 눈을 뒤집으며 연화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멈추어라. 내 이놈들 관아의 위험이 두렵지 않으냐. 대문 밖에서 우렁찬 호통 소리와 함께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 수십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고을 사또가 관복을 갖춰 입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사또의 등장에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과 칠성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사또 나으리. 이게 무슨. 사또는 마당 한가운데 좌정하고 앉아 최 씨 모자를 내려다보며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천륜을 어기며 온갖 폐악질을 일삼았다지. 내 오늘 그 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이다. 억울합니다.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저들이 모함하는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발악을 했습니다. 증거를 대십시오. 증거가 없으면 이것은 관아의 횡포입니다. 그러자 김도령이 품에서 붉은 보자기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칠성이가 형의 목을 조를 때 썼던 비단끈과 연화가 목숨 걸고 챙겨 나왔던 피로 쓴 혈서였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내 놈이 내 목을 조르려 했던 끈이 아니더냐. 그리고 여기 내가 독을 먹어가며 피눈물로 쓴 글이 있다. 하지만 칠성이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내가 했다는 증좌가 어디 있냐고. 그때 군중 속에서 내가 증인이요 하는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유모가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모를 본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자네는. 그렇네. 자네가 독을 탄 밥을 먹여 쫓아냈던 도련님의 유모일세. 유모는 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사또, 이것을 보십시오. 최 씨가 지난 10년간 도련님의 약에 섞은 독초의 내역과 도련님의 재산을 칠성이 앞으로 빼돌린 문서들입니다. 제가 쫓겨나기 전 목숨을 걸고 빼내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훑어보고는 대노하여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천하에 몹쓸 것들, 증거가 이리 명백한데도 발뺌을 하느냐. 여봐라,
당장 저 독부와 페류나를 포박하여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씨와 칠성이를 굴비 엮듯 묶었습니다. 놓아라.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알아. 칠성이는 발버둥을 쳤지만 포승줄에 묶여 무릎이 꿇리고 말았습니다. 김도령이 묶인 칠성이 앞에 섰습니다. 칠성아, 나는 너를 친동생처럼 아꼈다. 내가 달라고 하면 내 모든 것을 줄 수도 있었다. 허나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형을 죽이고 어미를 살인자로 만들었구나. 김도령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당신을 어머니라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이 집안을 당신의 더러운 욕심으로 망쳤습니다. 그 죄는 저승에 가서 아버님께 빚이지요. 최 씨 부인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김도령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이고 도령, 내가 잘못했네. 한 번만 용서해 주게. 내 잠시 귀신에 홀렸던 게야. 제발 이 어미를 살려주게나.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 모습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마저 혀를 찼습니다. 사또가 추상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최 씨와 칠성은 살인 미수와 사문서 위조, 그리고 인륜을 저버린 죄를 물어 곤장백대에 처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관비로 삼아 유배를 보낸다. 매우 쳐라. 탁, 탁, 악. 곤장 치는 소리와 함께 모자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변했고 그동안 흉흉한 소문에 떨던 마을 사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여환호했습니다. 김도령은 그 처참한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조용히 연화의 손을 잡고 뒤돌아섰습니다. 복수는 끝났으나 그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 쓸쓸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김도령의 아버지가 쓰던 낡은 벼루와 붓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술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불효자,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집안을 바로 세우고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연화도 그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절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빼앗겼던 논밭도 되찾았고 쫓겨났던 머슴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김도령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화의 친정, 김진사 댁의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아비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낳아준 부모가 빚더미에 앉아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탓이었지요. 눈치 빠른 김도령이 어찌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 김도령은 연화에게 비단옷 한 벌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은 채비를 좀 서두르시지요. 예,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장인어른을 뵈러 가야 하지 않겠소. 내 그동안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서방님을,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어찌 되었든 당신을 내게 보내주신 분 아니요. 당신을 만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장인어른께 평생 절을 해도 모자라오. 김도령은 쌀열 가마와 비단 그리고 엽전 꾸러미를 수레에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꽃가마에 태우고 자신은 말을 타고 앞장섰습니다. 그 행렬이 어찌나 화려하고 위풍당당한지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구경을 할 정도였습니다. 연화의 친정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누더기를 입고 밭에서 일하던 김진사가 눈을 비비며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저 화려한 행차는.
말에서 내린 헌칠한 선비가 김 진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큰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사위 김도령 문안 여쭙니다. 김 진사는 입을 딱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명 문둥병 병신에게 딸을 팔아넘겼는데 눈앞에 있는 사내는 옥골 선풍의 귀공자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가마 문이 열리고 선녀 같은 모습의 연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김 진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화야, 아이고, 내 딸 연화야, 내가 죽일 놈이다. 나 같은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연화는 달려가 흙투성이가 된 아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맺혔던 원망과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네가 정말 나를 용서하는 겐가? 김 진사는 사위가 내민 두툼한 엽전 꾸러미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노름으로 날렸던 집안의 전 재산을 다시 일으키고도 남을 큰돈이었습니다. 김도령이 인자한 미소로 장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장인어른, 이 돈은 도박 빚을 갚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흙을 만지며 정직하게 땀 흘려 사시라고 드리는 미천입니다. 연화가 저리 곱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것은 본래 장인어른의 심성이 고우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 진사는 사위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여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내 맹세함세, 내 손목을 걸고 맹세해. 다시는 투전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고 자네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네. 그날 이후 김진사는 정말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노름은 딱 끊고 사위가 마련해준 논밭에서 밤낮으로 일만 하는 성실한 농사꾼이 되었지요. 친정아버지의 개과천선에 연화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김도령과 연화는 가장 먼저 생명의 은인인 유모를 안방마님으로 모셨습니다. 유모님은 제게 어머니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저희가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유모는 극구 사양했으나 두 사람의 효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비 신분이었던 유모는 면천되어 따뜻한 아랫목에서 호강을 누리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최 부자 댁, 아니 이제는 김도령 댁의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화의 배가 남산만 하게 불러오더니 옥동자 같은 아들 쌍둥이를 순산한 것입니다. 으앙, 으앙. 우렁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고래등 같은 기와집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김도령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보아라,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기둥들이 태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떡과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제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늘이 복을 내리신 게야. 저리 착한 부분이 당연한 일이지. 반면 쫓겨난 최 씨 부인과 칠성이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관비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하던 최 씨는 병을 얻어 객사하였고 칠성이는 다리를 절며 저작거리를 떠도는 거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냥을 하러 왔다가 김도령의 집 대문을 보고는 부끄러움에 도망치듯 사라졌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지요. 인과응보.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고 덕을 쌓은 자는 복을 받는다는 이치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항상 백성을 굽어 살피는 선정을 베풀었고 연화 부인 또한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곳간을 여러 덕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부부를 일컬어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성성해진 김대감과 연화 부인이 정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뜰에는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부인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칠흑 같던 밤을. 연화 부인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서방님을 살리려 제 피를 먹였던 그 밤을요. 그때 부인이 나를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요. 나를 살린 것도 우리 집안을 살린 것도 모두 부인의 덕입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제 아비를 용서하고 거두어 주신 서방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함께 겪어낸 고난과 그것을 이겨낸 단단한 사랑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이 피 눈처럼 흩날리는 정자 아래 노부부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효심 깊은 딸이 아비를 위해 희생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을 죽음에서 구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래오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고 있답니다.